네, 유튜브 채널 86번가의 정광우 대표 모시고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뉴욕 증시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죠. 거의 10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에 뭐 아주 강세는 아니지만 좀 비교적 양호한 것 같은데요. 이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워낙에나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던 것, 그 바로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의심의 벽을 타고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증시 격언도 있죠. 네네. 그래서 뭐 연초에 가졌던 가장 큰 시장의 불안 요인은 뭐였냐라고 봤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침체가 곧바로 오지 않겠느냐였었는데 지금 침체에 대한 전망은 점점 좀 뒤로 늦춰지거나 아니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 1분기 이제 지나가서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은 실적 시즌이 매우 부진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부채 한도 협상도 상반기에 좀 시장을 짓누를 이슈로 봤었었는데 그것도 다행히 무난히 넘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슈로 나오고 있는 것이 새로운 산업이 과연 있을 것이냐 이끌 것이라고 했었는데 AI 쪽이 또 그런 점을 견인을 하면서 이 같은 점들이 모두 맞물려 가지고서 증시의 상승세를 최근에 그 반등장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서 AI 관련주들 약진이 아주 두드러지죠. 뭐 이런 것이 대세적 흐름인지 아니면 반짝하는 테마주인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들은 한번 미래지향적으로 다뤄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중에게 공개가 되었을 때에는 그 즉시로는 환호를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테마성으로 환호하고 그 다음에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되죠. 그것이 조금 무르익을 시간이 거쳐지고 난 이후에 수익화가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2차 랠리를 펼치는 그런 과거의 특성을 우리는 뭐 주식시장에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챗 GPT가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이것이 일단 테마이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서 상당히 이미 수익화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원래는 걸려야 될 좀 인고의 기간이 굉장히 짧아져서 2차 지금 랠리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로 생각이 됩니다. 예. 요즘 뭐 미국 주식하시는 성악개미들 한 두 분만 모이면 무조건 엔비디아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것도 놀랍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과거에 1조 달러 클럽의 저주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네. 어떤 겁니까 이게? 네, 아무래도 1조 달러가 넘어갔다라는 거는 그 사이에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그렇죠.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부진하더라라는 걸 빗대 가지고서 1조 달러의 저주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근데 이와 같은 단어는 뭐 지난달에만 해도 세린메이가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사실 그렇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닌 저는 뭐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에 연동이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1조 달러에서 모든 기업들이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라고 하면 지금 2조 달러 넘어가서 3조 달러 바라보는 그런 업체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파른 주가 상승은 물론 조정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기업 가치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단어에 그렇게 현혹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2조 5천억 달러 시총에 이렇게 되니까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그 기간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자, AI 붐에 불을 붙였던 챗 GPT가 얼마나 더 정교하게 더 깊이 우리 생활을 파고들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AI 관련해 가지고서 사실 공개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고 이를 가지고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말로 서비스를 이제 그 접목을 시켜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현실적으로 수많은 참여자들이 이쪽에 들어와 가지고서 응용을 해보면서 저는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말씀을 드리자면 AI라는 것은 게임 체인저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한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미래에 한 것으로 나타나 버리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얼마간을
투자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미래에 기회 손실이 너무 커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업들이 AI 쪽에 대해 가지고서 너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들도 잘은 모르지만은 혹시라도 이로 인해 가지고서 잠재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산업이 이제 처음에 도래를 할 때 이같이 어찌 보면 겁을 주는 거거든요. 예. 업체들한테. 그런 부분이 오히려 활성화에는 상당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실제로 기업 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봤었을 때에는 게임 업계를 비롯해 가지고서 몇몇에서는 이미 이거를 실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까지도 이제 그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각각의 산업별로는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출연하신 전문가 얘기도 이게 비전 프로, 아까 그 MR 헤드셋도 있고, 그다음에 챗 GP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게 합쳐진다면은 아주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인공지능 반도체보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에 눈을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뭔가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될 것이야 안 될 것이야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게 좋은 게 나와도 아유 거기에 대해 기대할 게 전혀 없어라는 것이 작년의 분위기였다라면 올해는 나오니까는 그 속에서 더 좋은 걸 찾아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증시의 분위기 자체가 좀 변화된 거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사실 소프트웨어가 더 주목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중에게 공개된 지 이제 한 반년 정도 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정말로 아주 어깨를 이끌어 나가는 소수 빼고는 저는 알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현실적으로는 발전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하드웨어 업체들이 여기에 있어서 실적을 이미 내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세계 최대의 하드웨어, IT 분야에서 하드웨어 업체라 그러면은 애플을 꼽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업체라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꼽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쪽 이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오픈 AI가 소프트웨어 업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업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무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상승세가 상당히 뚜렷합니다. 지난달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어마켓 끝난 거 아니냐, 또 거꾸로 이제 불마켓 강세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증시를 구분을 했었을 때에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지고서, 그러니까는 현실은 굉장히 나쁜데 그런데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긍정의 요소가 하나 두 개만 나오기 시작을 하면 반등을 하는 네. 그런 증시의 흐름이 최근 몇 개월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제 그 엇박자가 계속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증시가 진성으로 네. 랠리를 펼치기 위해 가지고서는 실제로 세상도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증시가 함께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나와야 되고, 이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실적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이 실적 장세라는 것이 앞으로 여름에 전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미래 기업 실적 예상치가 계속해서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실적 장세로 도래할 때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결국의 실적 장세는 그 전에 있었던 약세장이 과잉 재고가 해소되는 국면에서 기업들 이익이 훼손됨,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반대로 이익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국면 직전에는 재고의 충분한 조정, 그래서 네. 재고가 좀 적은 거죠. 지금부터는 재고를 쌓아 나가면서 마진도 잘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건데,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기에 아주 지금 잘 채비가 되어 있다. 즉 재고 레벨은 이제는 안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 터지고 직후에 1,400포인트 선까지 떨어지고 할 때,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뭐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큰일 났다, 이제 또 위기가 왔다, 진짜 큰 위기다 해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다시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하는데 급반등할 때는 역시 대형주가 끌어가는 장세고 중소형주 나중에 따라오면서 전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수지에 물이 들어오면 이제 다 뜨듯이. 근데 작년에 보면은 다 가라앉았어요. 네, 수위가 네. 낮아지니까. 근데 올 들어서 보면은 대형주가 끌고 가는 장세입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실적이 괜찮은 대형주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뭐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내가 가진 주식은 언제 이 원금을 회복하나 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의 성격이 강세장으로 변하기 전에는 사실 중소형주가 따라가기 좀 쉽지 않은 장세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네. 그 말씀해주신 장세 흐름에 따라 가지고서 봤었을 때에는 사실 지금 만약에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실적 장세 전반부 때까지는 좀 대형주, 그 다음에는 경기에 민감한 주식, 이런 주식들이 과거에 평균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주인공이 되었던 경우가 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일단은 좀 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요. 실적 장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정직한 장세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업의 이익이 따박따박 증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따박따박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할 때에는 실적 장세에서 반드시 대형주만이 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으로 접어든다라는 것 자체가 특히나 거기다가 실적이라는 게 붙는다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면 이를 반영해줄 준비가 시장은 언제든 되어 있다라는 예.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확산이 그런 분야로도 실적 좋은 주식으로 저는 될 것이다. 그런 점도 함께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매일매일 이 장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언젠간 가겠지 하지만은 하루하루 움직이는 건 테마가 움직이는 장세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취약한 측면도 있다 보여지는데요. 네, 그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게 되면은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는 먼 미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전투에서 승리를 할 거냐, 전쟁에서 승리를 할 예. 거냐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에는 매일매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항상 잘하는 그런 주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한가는 그것만 보이죠. 예, 항상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그걸 다 대응할 수 있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우리가 이제 물론 보입니다. 눈에는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거를 투자하는데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고 봅니다. 예. 진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데 그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각종 전투에서 워낙 많이 이제 그 출혈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주면은 6월 FOMC가 있습니다. 뭐 연준에서 이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우세하지만은 만약에 또 올린다면 시장에 이런 동력들이 한꺼번에 좀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깜짝 인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데이터라고 하면은 6월 FOMC 회의 전날에 나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만약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크게 상회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연준이 깜짝 인상을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것이니까는 그러니까 시장에는 아마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사실 물가가 어느 정도 범위 내의 수준으로 무난하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지금 현재까지 연준의 말로 봐서는 이번에는 동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스킵 건너뛰기 이론을 가지고 와서 네. 이번은 비록 동결을 하지만 향후에 최종 금리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무난하게 지금 연준의 말대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나온 이런 얘기들은 모두 채권 선물 시장의 가격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증시를 바라볼 때에 예상치하고 그다음에 실제치하고의 비교를 하는데 예상치가 이미 거기까지 가 있으면 그러면 실제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연준의 행동은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별로 제가 볼 때에는 변수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덧붙여서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댐 폭파 사고가 있었어요. 그 뭐 누가 했는지는 뭐 나중 문제고 그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좀 들썩거리는 점. 그다음에 그 사우디가 또 추가 감사를 하면서 유가도 좀 불안한 점이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를 꺾는데 여전히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좀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유가가 한번 오르고 나가지고서는 그 뒤에는 몇 년에 걸쳐 가지고서 안정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곡물 시장에 별로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세계 이제 그 곡물 가격의 지수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 가지고서 한 달 빼고서는 계속 내려가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북미 쪽의 경우에는 북미 비료 가격의 영향을 곡물들이 많이 받는데 비료 가격이 계속해가지고 하락을 하고 네. 있어서 요 점이 곡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카르텔을 조금 과대평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서 100만 배럴 깜짝 그 감산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은 아주 시한부입니다.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7월에 일단 한 달에 해보고라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거를 더 강하게 얘기했을 텐데 본인들도 감산의 동력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산에 동의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각국별로의 쿼터를 재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재조정된 거를 보면 사우디 이외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증산의 여력이 있는데 20만 배럴을 더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를 제외한 국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20만 배럴의 추가 증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UAE가 굉장히 그 반발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카르텔 내에서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가를 이끌어갈 힘은 좀 약해 보인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